네, 지금 이제 2시가 됐으니까, 네, 소리도 다 잘 들리신다고 하셔서, 예,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신규 사업자를 위한 기업 생애주기별 기초세법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릴 거는 창업 단계에 있어서 사업자분들이 어떤 세금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는 정원세무에게 대표 세무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음,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국세청에서 10년 동안 이제 다양한 과에서 이제 조사, 재산, 사후 검증, 부가세, 소득세 등 뭐 모든 부분을 다 확인을 해봤었고, 그리고 23년도에 퇴사해서 현재는 세무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 전문 분야 포럼 같은 것에 제가 참여를 해서 이제 우수상도 수상을 했었고, 현재는 대전에서 예, 고시회 부회장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장님들께서 요 세금을 어느 정도 깊이로 이거를 아셔야 되는지 그거를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무 분야라는 게 제가 공부를 오래 하기도 했지만 사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들 관리를 하면서 이 세금 분야까지 전문가처럼 관리를 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음, 결국에는 이제 사업이 커가면 커갈수록 결국에 이제 그 세무 담당자를 둘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가 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를 인계를 하다 보면은 이거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방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세무 처리 관행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사업에 타격을 주는 이제 형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세무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이제 사업을 운영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사장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 표를 해놓은 건데요. 요거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 아마 배송된 교재들이 내용이 조금 다르실 겁니다. 이 편집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9일날 강의가 조금 빠르게 잡히다 보니까 편집 완료 전 내용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기다가 제가 메일 하나 적어 드릴게요. 네, 이쪽 메일로 저한테 요 강의 들었다고 메일을 하나 주시면은 지금 오늘 보시는 이 자료 정정된 걸로 다시 한번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국세공무원 홈페이지에도 정정된 자료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다시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은 요 메일 주소로 저한테 메일 하나 보내주시면은 오늘 강의 드린 이 자료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세목에 대해서 여기 개괄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은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사대보험까지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운영을 하시면 당장 이 세금들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 각각의 신고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고 이거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하게 나중에 고지서를 받아본다든지 하면서 가산세와 함께 국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있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저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게 될 건데, 부가가치세는 결과적으로 사업의 매출을 확정하는 거예요. 1년에 법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4번 분기 단위로 신고를 하게 되고, 개인의 경우에는 1월과 7월 반기별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중에 또 간이과세자라고 있죠. 간이과세자는 1년치 매출에 대해서 한 번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확정 신고가 1월 달에 있지만 사실 이 확정 신고는 전년도 이제 7월에서부터 12월까지, 법인의 경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요 기간에 해당하는 거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때 신고하는 걸 1기 확정 신고라고 하고 1월 달에 하는 걸 2기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하면 좀 헷갈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음 달인 7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과 매입을 확정짓게 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여기 나와 있죠? 네, 1월 달에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을 또 매입을 확정짓게 됩니다. 이러면은 저희가 1년 동안에 매출을 모두 다 신고하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개인을 설명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부가세를 한번 내고 소득세를 한번 내게 됩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세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판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엇인가를 사와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 물건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이라는 형태로 저희가 확인이 되게 되지만 그거를 이외에 나머지 직원을 쓰게 되죠. 그런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 이 원천세예요. 이 원천세는 우리가 급여를 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1월 10일 날 급여를 지급했으면은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한 달씩 뒤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년치가 쌓이게 되겠죠? 그것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저희가 비용으로 같이 신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순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 법인도 사실은 이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신고를 완료하게 되고 요즘에는 원천세와 더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사대보험이죠. 아마 사장님들께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이 사대보험 때문에 의외로 신경을 많이 쓰시게 됩니다. 사대보험은 제가 일단 보수총액과 11월 달에 정산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일단 적어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사대보험은 보수총액과 정산 신고하는 것 이외에 직원을 취득했었을 때, 취득 신고, 그리고 그 직원이 그만뒀을 때, 상실 신고, 이 취득과 상실을 계속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신고하기 위해서 마치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처럼 사업장 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되는 번호를 받고 그 번호를 근거로 해서 우리 그 사업장에 직원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이 원천세 신고를 하는 거는 국세청에 하는 거고 사대보험 신고를 하는 거는 근로복지공단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각 공단에 신고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하더라도 공단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사대보험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원천세 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 달에 공단으로 자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그 자료를 잘 가지고 있다가 이분들이 제대로 사대보험 신고를 했는지, 취득 상실을 제대로 했는지 이거를 검증을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라든가 아니면 내지 않았던 보험료가 있다면 미납 보험료를 일시에 부과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고액의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업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세무 문제와 사업이 이제 성장 단계에 있었을 때 걱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녀에게 넘겨준다든가 아니면 뭐 양도한다든가 이럴 때 고민해야 되는 세무 문제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내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생애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때마다 저희가 선택해야 되는 사업 형태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개인을 할지 법인을 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나타나긴 하는데 중간에 이걸 얼마든지 변경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교시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는 세부 항목인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원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이니까 저희가 관심이 많은 부분이 창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제도,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가지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제도들 기본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향후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꼭 필요한 절세 전략 그리고 어떤 것들이 사업에 있어서 위험이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빠른가요? 아니면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요거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조금씩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톡방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하고 간단하게 그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제가 준비한 강의의 범위 밖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하게 이제 그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업 생애주기와 사업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목소리. 네, 잠시만요. 목소리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의를 진행해 본 거는 처음이어서 일단 오디오를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약간 목소리를 낮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드려볼게요. 그게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카페 창업을 정말 많이 하죠. 네. 개인적으로 커피숍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여기 예시를 들기에 딱 좋아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파생되는지 예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카페를 창업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디에 카페를 열 것인가. 이거를 가장 먼저 고민을 하시죠. 근데 뭐 프랜차이즈 같은 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상권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메뉴는 당연히 정해져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서 인테리어까지 세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장을 영위하는 데는 이제 어려움이 없죠.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만. 근데 문제는 요거를 이제 오픈을 했었을 때 저희가 처음부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가족분들이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직원을 쓰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시기 때문에 아니면 혼자 하거나 자, 혼자 카페를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바쁩니다. 일단 오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아야죠. 그리고 나서 음료를 제조해야 됩니다. 이분이 나가서 드시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매장에서 드시게 되면은 드시고 난 다음에 자리 정리를 또 해야 되죠. 매장에 테이블이 하나, 두 개면 이거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매, 매장에 테이블 하나, 두 개 가지고 매출을 유지할 수 없겠죠. 당연히 테이블 수가 상당할 테고 이것을 동시에 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정신이 없게 됩니다. 네, 준비하고 갑자기 주문받고 제조하다가 또 다시 주문받고 그러다가 자리가 엉망진창이 되죠. 그걸 또 급히 정리하고 나면 또 주문받고. 네, 편의점에서도 저희가 이런 걸 많이 보고, 실제로 혼자서 이제 조그만 카페를 영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 이후라든가 이럴 때 굉장히 바쁜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진이 빠져서 그날 매출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세요. 설령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오리무중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래서 사람을 쓰기로 합니다. 결국에는. 직원을 쓰기로 하는데 이 직원은 이제 면접을 보겠죠. 당연히 업무 시간에. 굉장히 말끔한 직원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원을 고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직원이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실제로 상당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본인 인건비 신고하지 말아달라.
요즘에 젊은 직원들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인건비 신고하지 말아달라. 나 4대 보험 빼는 거 싫다. 근데 의외로 또 직원을 고용하려고 해보면은 생각보다 내 마음에 드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안 된다라고 단칼에 거절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조건 내가 맞춰줄게. 나는 사장이고 너는 직원이니까 그래 그 인건비 신고 안 하고 내가 4대 보험 요거 안 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고용을 하기로 악수만 하고 그때 갑자기 손님이 오죠. 왜냐하면 근무 시간 중에 우리가 면접을 봤으니까 손님이 오면은 이제 인건비 이제 방금 고용을 하기로 한 그 직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일할 수 있어? 일할 수 있으면 저기 테이블 좀 정리해줘. 지금 제가 이제 상황을, 뭐, 이후 상황도 많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제 만약에 카페를 창업한다고 했었을 때 빠지는 실수를 지금 다 여기다가 녹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서 뭐뭐가 문제되는지 아시겠나요? 아니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일들은 뭐, 특별히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여기 나타납니다. 특히 이 직원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다가 그냥 접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을 고용하는 문제, 그리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 빠질 수가 없는데 이걸 모르고서는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냥 직원을 이제 편하게 내가 필요하니까 고용을 해야겠다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직원을 썼을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사업장에 타격을 크게 주거든요. 요거 이제 이후에 요 사례에서 어떤 것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사례가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사업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고려해야 되는 세무 문제들이 다릅니다. 저희는 오늘 창업기와 성장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창업기에는 사업자 등록, 그리고 과세 유형, 무엇으로 할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과세와 면세가 있고 과세 사업자의 이제 개인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있고 일반 과세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업종 코드라는 걸 신고를 하게 돼요. 업종 코드는 무엇으로 할지 요것들을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 세무서에 가면 갑자기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제가 민원실에서 근무했었을 때를 보면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죠. 어떻게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할까? 이제 음식점을 한다면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업종 코드. 이제 아까 카페를 제가 말씀드렸죠. 카페를 하니까 그러면 저희 커피 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커피 전문점 이제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를 받아서 사업자를 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출 매입이 발생하게 되면은 장부를 기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세무대리인을 쓰지 않고 이제 직접 이제 기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매출이나 매입을 관리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간이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나는 부가가치세 안 내는 사업자야라고 생각을 해서 증빙을 안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함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카페를 창업했다고 했죠? 카페를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 과밀업체, 권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100%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 50% 공제를 받는 것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카페는 이걸 못 받아요. 근데 이걸 받는 거라고 잘못 알고서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한 5년 동안은 나는 소득세 없는 사람이야. 증빙 없어도 돼. 인건비도 신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음 연도 소득세 낼 때 가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사업자 등록할 때 대부분 다 결정이 됩니다. 뭔지 모르고 일단 그날 막 결정을 해놓고 나면은 업종 코드 1년 뒤에 갑자기 바꾸겠다고 하면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제 갑자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도 저희가 업종 코드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당 업종 코드로 매출액 신고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매출 신고를 이제 다른 매출로 바꿔야 된다든가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좀 알고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때를 성장기라고 보죠.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사대보험을 관리해야 되고 부가가치세를 이제 한 번 신고해보고 두세 번 이제 해를 거듭해가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되는 매출을 많이 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는 상황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나 진짜 1년 동안 아니면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 통장에 남는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금을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생각보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어, 제대로 통제를 해놓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잔고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부가가치세라든가 뭐 사대보험료 미납했었던 거를 일시에 부과받는다든가 하는 일들이 생기면 굉장히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가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기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매출액에 대해서 통장에 뭐 카드로 뭐 한 달 동안 뭐 1,000만 원 매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카드 결제 금액이 결과적으로 뭐 수수료 떼고 뭐 900 얼마,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 돈이 생각보다 모두 다 내 돈이 아니다. 내가 다 써도 되는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금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은 이후 확장기와 승계기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릴게요. 우리가 나중에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소득이에요. 순소득. 매출에서 비용 뺀 거. 물론 더 빼는 게 있지만 이 순소득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상, 저는 이제 8,800만 원을 보통 잡는데 이 정도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로서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법인으로 이제 바꿔서 사업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배당을 주거나 대표자에 대한 퇴직금을 주거나 아니면 법인에서 장부 정리를 하면서 유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규모가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감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해당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면은 투자 유치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회계법인에서 이제 회계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확장기를 잘 거치고 나면은 사업도 이제 뭐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 그리고 사업자의 나이도 상당히 많이 지났겠죠. 자녀도 크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가업 승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 가서 내가 만약에 주식회사를 성공적으로 영위해 왔다면은 이 주식회사는 비상장이지만 결국에는 각 주식이 있어요. 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봐야 돼요. 이게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상장 주식 과연 얼마일까? 이거를 계산하게 되고 이거를 평가해서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20만 원, 지금 17만 원인가요? 네, 많이 내려왔죠, 지금. 그리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지금 안 되겠지만. 근데 내가 운영한 비상장 주식, 이거 한 주에 과연 얼마일까? 아무도 안 사는 내 비상장 주식 한 주.
이거 심심치 않게 한 10년 정도 사업 운영하신 분들 보면은 이거 40만 원, 15만 원, 뭐 많게는 뭐 80만 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한 10,000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어, 한 주에 80만 원, 한 주에 40만 원. 네. 이렇게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회사를 법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10년 이상, 20년, 30년 이렇게 운영하고 내 나이 70대 주식 평가해 보면 한 주에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할 때 아무것도 없이 주식회사 하나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데 요게 한 30억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상속세를 엄청나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승계기가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각각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 창업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것과 나중에 승계기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때에 맞게끔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고민은 사실은 시간을 투입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승계기에 가서 이 고민을 하고 창업기가 지나고 나서 이 고민을 했었을 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이 지금 벌써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 있고 이미 성장기를 지나서 확장기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 내가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각각의 이제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써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미 세무대리인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아직까지는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사업자 등록과 처음에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초기에 설비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코드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설정을 하면은 감면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그게 감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고 잠시만요. 음, 이렇게 초기에 설비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뭐 커피숍을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이 수천만 원 들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증빙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보통 이제 이때 공사업자가 내가 부가세 없이 싸게 공사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 사업자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일반 과세 사업자나 법인 과세 사업자면 결국에는 매입세액으로 돌아오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받지 못하면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어, 이따가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왜 내가 안 받는 게 손해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때 꼭 해야 되는 게 사업용 계좌의 신고.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어요. 내 사업용 계좌를 은행명, 계좌번호. 요거를 국세청 홈택스, 이제 사업자용 아이디로 들어가서 거기다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왠지 내가 홈택스에다가 이걸 등록을 하면 국세청에서 막 열어볼 것 같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거 국세청에서 이거 열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등록 안 해놓으면은 사업자의 손해예요. 매출액이 증가하면 결국에는 홈택스에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이걸 하지 않으면 너무 바빠서 이걸 까먹어요. 등록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데 요거를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감면에서 배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국세청에서 열어보는 거 아니니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좌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사업용 거래를 주로 사용한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고 계좌번호를 홈택스에다가 꼭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세액 감면을 하는 데 있어서 배제 1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따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소비자와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대부분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홈택스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입력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신청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해놓으면 똑같아요.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액 감면을 배제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 감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청년인 경우에 내가 100% 세액 감면을 받을 거였는데 요거 등록 안 했다고 다른 조건 안 따지고 그냥 하나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창업 감면은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등록하지 않으면은 그 해는 날아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되고 어차피 사업용 계좌 등록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지 말고 꼭 사업자 등록할 때 요때 같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천세 4대 보험 요거 누락하시면은 나중에 폭탄을 맞죠. 지금 4대 보험료율이 또 2026년도에 또 증가했어요. 이따가 또 요율 설명드릴 테고 이거는 사장님들이 나중에 인건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꼼수들 같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를 봤을 때도 이제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원칙을 지켜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담이 상당하지만 이거를 사장님들이 그 직원의 편의를 봐서 좋은 마음으로 선의를 베푼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이게 나중에 어, 등에 칼 꽂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꼭 원천세 4대 보험 신고 누락하지 않고 신고를 다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음, 세무대리인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이제 기장을 맡기시거나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신고하시라는 이야기 들으실 거고 요즘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도 사실은 정상적인 이제 뭐 비자를 받은 취업 비자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도 있어요. 불법 체류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급여 수준이 낮아서 한국 사람을 구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그 일은 이제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도 기피하는 일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요것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들이 이제 최근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인건비 설명해 드릴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앞서서 사업자 등록을 내가 이제 부가가치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들을 쓰게 되면은 결국에는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가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으면 옆집 사장님이 왜 부가세 많이 내고 있어? 이런 방법이 있어? 라고 하면서 가공세금 계산서 어디서 이제 증빙 사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런 거 잘못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청첩장이라든가 부고장이라든가 직원의 경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텐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또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식사를 하는 거 포함해서요. 어, 그래서 되는 게 있고 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고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장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인건비 신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세무대리인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고 체계를 잡아 놓으셔야 그 다음에 오는 직원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직원을 오거나 아니면 그 직원이 나갈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줄이실 수가 있고 사업장의 위협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요 단계를 넘어가게 돼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오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법인으로 할 거냐, 개인으로 할 거냐, 이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이제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은 2026년도에는 요게 1%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10%에서부터 25%의 세 구간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하고 법인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결과적으로 세율이죠. 개인은 6에서 45%, 법인은 2026년도 기준으로 10에서 2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개인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니에요. 개인은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법인보다 오히려 세율이 낮습니다. 6%를 적용받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세표준, 아까 과세표준 말씀드렸죠.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순소득이라고 해볼게요. 순소득 2억. 그렇죠. 순소득이 2억일 때 개인은 2억 원의 구간이니까 1.5억에서 이제 3억까지의 구간은 35%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율을. 근데 법인은 2억 원이면 2억 원 이하니까 2026년 기준으로는 10%죠. 지방소득세는 제외할게요. 10%를 적용받죠. 그래서 법인으로 계산하면 법인세가 2천만 원. 소득세로 계산하면은 35%니까 7천에 이거 누진공제가 있어요. 1,994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그냥 공제를 할게요. 그러면 5천만 원. 자, 물론 이게 단순 비교하는 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녀세액공제 자녀소득 이제 기본소득공제, 인건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인에는 이런 게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 일단 무시하고 순소득 2억에 대해서 세금을 그냥 계산을 한다면은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2천만 원. 이 위에 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2천만 원까지 줄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소득이 크면 여기서 벌써 세액 차이가 엄청나죠. 이것 때문에 일단 개인과 법인을 나중에 소득 금액이, 수입 금액이 늘어나면 규모가 커지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해야 법인세, 세금을 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단순히 세율만 비교를 해서 개인을 할 건지 법인을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물론 법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사실.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상법상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각 회사별로 사실은 책임 범위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거의 99% 주식회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했었을 때 보면은 주식은 개인이 법인에 출자를 해서 출자를 한 금액, 출자금, 자본금, 이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요. 그래서 2억 원을 출자했다. 근데 법인 사업이 안 됐어. 법인이 마이너스가 났어. 그래도 이 출자금만 다 포기하면은 개인이 책임질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 사업을 했었을 경우에는 만약에 손해를 봤어. 물어줘야 될 돈이 있어. 그러면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금 조달을 할 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개인은 사실은 하려면은 동업을 해야 돼요. 출자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을 했는데 두 명이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용 통장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매출액을 정산하거나 이런 걸 할 때도 굉장히 어렵죠. 여기 보면 투자 유치라든가 내가 커피숍을 할 건데 너 3천만 원만 여기다가 투자해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회사는 개인일 때는 우리가 여기서 아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금전 소비대차 계약, 차용증이라고 불리죠.
이거 한 장 딸랑 써주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싸워야 되지만은 법인은 그냥 주식을 발행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거 양도 양수도 가능하고 물론 차용증도 사고 팔 수 있겠지만은 개인 간의 차용증은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그렇지만 주식회사의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정받기가 쉽죠. 그리고 외부에서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일으킬 때도 좀 더 쉽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상장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발행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자본 조달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차이가 운용 비용, 이 난이도가 달라요. 어, 개인 사업자는 일단 법인 사업자에 비해서 기장료가 저렴합니다. 세법적인 지식이 충분하면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규모가 커져서 이제 개인도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직접 하기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식부기를 해서 아니면 간편장부를 신고한다든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법인은 일단 복식부기라는 거를 해야 돼요. 정말 회계에 맞춰서. 그리고 신고 절차가 훨씬 어렵죠. 그래서 전문 세무대리인이 없이 할 수가 없고 이제 기말에 잔액을 맞춘다는 작업 말씀들을 많이 할 거예요. 기말 잔액. 재무상태표를 확정짓기 위해서. 이러면 결과적으로 법인 통장 입출금을 왜 들어왔는지, 왜 나갔는지 다 꼬리표를 달아줘야 되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장님께서 붙잡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회계팀을 운영을 할 수도 없고요. 회계팀을 운영을 하려면은 회계팀장이 있어야 되고 팀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봐줄 수 있는 재무이사라든가 이것만 해도 벌써 3명이죠. 이 3명의 인건비를 생각을 하면은 자체 기장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법인 사업자를 보통 1인 법인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재무팀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일단 기장료도 비싸고 신고 비용도 더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개인에 비해서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대출받기 편한다든가 아니면 책임의 범위라든가 세율 같은 것들만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법인을 해야 되죠. 세금도 낮고, 그리고 내 책임도 덜어준다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운영의 관리, 이 위험, 이제 난이도를 생각을 하고 비용을 따져보면은, 이제 법인을 할지 좀 더 저렴하게 쉽게 개인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이제 요약입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실 때는 이 요약표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은 사업 설립 절차가 단순하고 자금을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통장에 들어온 돈이 다 내 돈이니까. 물론 여기에 세금이 내야 될 돈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뭐 사업자가 다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도 되게 단순합니다. 내가 다 그냥 결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율이 높고 책임을 무한히 져야 되고 내 사업장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의 인건비는 비용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 나 일하고 있지만 내가 나한테 주는 급여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대신 법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은 똑같이 난데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달고서는 나는 이 회사에 일을 해주는 대표이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세율도 낮죠. 10에서 25%. 지금 요거 급여 설계 말씀해 드렸지만 다양한 보수, 비용, 대표자의 급여라든가 대표자의 퇴직금,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또는 이 법인의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책임도 출자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대신 이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급여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배당을 통해서 가지고 갈 때 이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를 냅니다. 근로자가 되니까. 그리고 이거를 함부로 가져가게 되면은 가지급금이라고 해요. 이제 법인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내 집을 사려고 하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대출 이자가 6%래. 너무 비싸죠. 근데 법인 통장에 1억이 들어있어.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빼서 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지급금이에요. 그렇죠. 요게 집이나 아니면 집 이외에 뭐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사려고 가져간 이 돈은 급여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배당으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없이 그냥 가져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하게 되고 법인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돈을 이렇게 빼갔다면은 세무대리인이 얘기할 거예요. 대표님 연말에 460만 원, 460만 원 가지급 인정이자 있으니까 이거 입금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들이 입금을 안 하시죠. 그러면은 다음 연도에 가지급금이 스스로 늘어나는 거예요. 1억 400, 안 보이네요. 1억 460만 원. 네, 그죠. 대표님은 2026년도 어느 해에 1억 원을 빌려갔는데 2027년도 어느 해에는 벌써 46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1년 동안 이걸 갚으면 되는데 또 안 갚으면은 늘어난 원본에 대해서 또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또 넣어야 되고 이 이자를 내지 않으면은 이게 또 여기에 늘어요. 2028년도에는 또 1억 46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 되겠죠. 이게 몇 년만 지나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복리의 마법을 스스로 부리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걸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를 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복식부기,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렵죠. 그리고 세무조정, 이런 이제 세법이 계속 변경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제 요거는 사실은 약간 좀 개별적인 판단이에요. 이제 법인이 유리한지, 개인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판단을 해본 건데, 리스크가 큰 거. 제조, 건설, 시공,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분야.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 분야, 아니면 초기에 적자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될 것 같다.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될 때, 이때 이제 법인이 유리하고 나머지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투자 유치라든가 인수 합병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될 때 음, 목표가 무엇이냐 요거에 따라서도 처음부터 개인을 할지 법인을 할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을 했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드니까. 그렇지만 저는 추천하기로는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매출이 안정되고 이익이 증가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법인을 운영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기회비용 이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법인의 등기를 내야 되고 이거 나중에 없애는 것도 이제 폐쇄하는 거죠. 법인 등기를 폐쇄하는 이것도 다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걸 접을 때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실 수가 없고 그렇지만 개인 사업자는 하다가 다른 걸 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금방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정리를 전환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또 세무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고 이것을
보시면 이제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요 트리를 보고서는 몇 점씩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체크가 됐는지. 처음에 규모를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다. 리스크가 별로 없어. 어, 외부 투자 받을 일도 없고 내 돈으로 할 거야. 그 사업은 가족끼리 하는 게 좋지. 이렇게 하면 벌써 개인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벌써 많이 쌓인 거예요. 이때 굳이 힘들여서 법인을 하려고 계획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파트 2네요. 생각보다 제가 좀 이야기들을 많이 했나 봐요. 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생각보다 여기는 뭐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제 홈택스에서 신청하면은 금방 나오고요.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사실은 요 임대차 계약서 요거 하나 하고 신분증 요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세무서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 방법 모르면 거기 있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충분히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사실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어요. 이제 특별히 음식점이라든가 병원, 학원 등 허가업종이 아닌 한 가면 관할 세무서를 가면 당일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가 있고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하더라도 보통은 다음 날이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인 등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법인 등기, 요거 이제 등기소에 만들어야 되는 거고 보통 법무사님을 통하죠. 이 법인 등기를 만들기 위해서 정관이 필요하고 주주명부가 필요해요. 누가 이 주식회사의 주인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이 처음에는 법인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요 작업을 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먼저 대표가 진행하고 나서 등기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등기가 나오기 전에는 아직 법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임대차 계약서를 대표자 본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정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정정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요거는 또 세무서에 있어요. 작성해서 신청을 하면 법인 사업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요 신청서에 요 업종을 넣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공무원한테 제가 무슨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맞는 거를 찾아주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찾아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편리 유불리를 따져서 하시면 되고 이거를 할 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되도록이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죠.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하고 여기 임차인이 누구고 임대인이 누구고 중개인이 누구고 도장 다 찍혀 있고 여기다가 확정일자 도장 땅땅 찍어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업장을 영위하기 위해서 상가나 사무실 임차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관할 세무서에 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거기서 찍어줘요. 저희 주민센터에도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가야 요 확정일자 받을 수 있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되도록이면 요거를 받으시라. 혹시라도 우리가 빌린 이 상가나 사무실이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때 대항력을 갖기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걸 꼭 하시길 바라고 업종 코드는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 통계청 요 산업분류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조특법에서 이야기하는 세액 감면 요건상의 업종이 무엇인지를 따질 때 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이걸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국세청에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 내실 때 제가 요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요 해당하는 업종 코드 넣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에 왔는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부가세가 과세되는 상품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발생하고, 이거는 소비세예요.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그 물건 집어가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 구조를 보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한 이 순금액, 에 대해서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에 대해서 그 다음 달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 매출액을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매출을 정리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매입세액이 중요한데 요거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실은 요거는 면세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원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음식점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의제매입세 공제라는 걸 해줘요. 이거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이 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납부세 계산 예시를 들어볼게요. 요거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1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면은 여기에 10%의 세율을 곱한 1,000만 원이 일단 매출 세액이에요. 세액입니다, 세액. 그리고 내가 세금 계산서를 6천만 원어치 받았다. 이제 뭐 뭔가 물건을 사왔으니까 1억 원을 매출을 일으켰겠죠. 그거를 사오는 금액이 6천만 원이고 이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텍스 인보이스를 받은 경우에는 이게 매입세액으로서 600만 원, 10%인 600만 원의 매입세액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매출세액 1억 원, 매입세액 6천만 원 차감해서 4천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보면 법인은 간이라는 게 없어요. 개인은 간이가 있죠. 연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아니면 또는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둘을 고민하는 이유는 이 세율 때문이에요. 일반 과세자는 아까 매출액의 10%가 부가가치세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곱하기 10%를 한 다음에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걸 한 번 더 곱해서 이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보통 뭐 15%, 30%, 뭐 40%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업종 코드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똑같은 경우, 음, 이 경우를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뭐 15%씩을 더 곱해서 이제 세금이 계산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금액이 엄청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영위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신고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아까 1월과 7월 두 번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아이고 여기 안 보이네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예,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년치 매출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하면 되고, 대신에 1년 동안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있다고 하면은 6개월치에 대해서 전년도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신고 전년도 걸 했겠죠? 요거의 2분의 1을 이때 그냥 고지서를 보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고할 때 이미 냈었던 거는 계산된 세금에서 차감을 해주죠. 요거는 업종별 부과율은 동일하게 이제 매출과 매입에 사실은 곱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닌데 이거죠. 매출세액보다 매입이 크면 환급이 되고 단위는 환급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사업 초창기에 사업을 하게 됐었을 때 우리가 공급가액 아까 6천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업장이 사업 초창기고 매출은 1억을 했지만 인테리어를 하느라 2억 원어치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면은 매입세액이 2천만 원인 거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1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2천을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남겠죠? 간이인 경우에는 요거 환급을 안 해주는데 이게 일반인 경우에는 이 돈을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초기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를 크게 했거나 아니면 뭐 설비 투자를 해서 큰 기계를 산 거다 하는 경우에는 간이를 안 하죠. 일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음식점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이과세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세금 신고가 간편하고 그리고 세금이 나오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직전 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일반 과세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팔아봤더니 이 금액에 미달해.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줘요. 당신 매출액이 너무 낮으니까 우리가 간이로 전환해줄게. 괜찮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답변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간이로 전환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내가 간이 적용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간이로 실제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간이로 바뀌면 안 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안내문이 왔었을 때 주의를 하시고 간이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1년 동안 팔아봤더니 1억 400만 원이 넘어갔어. 그러면은 일반으로 넘기겠다고 안내문이 옵니다. 요거는 매출액이 뭐 계속 늘어나면은 한번 이때 간이로 등록을 했다가 일반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받을 일이 없겠지만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진폭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마다 계속 안내문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업종별 부과율을 설명을 드렸고 초기 투자 비용이 있으면은 일반 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면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여기 면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이 부분을 잠깐 스킵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어, 그러면은 일단 지금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1시간 3분이 됐고요. 나머지 뒤쪽에 내용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3시 10분까지 쉬는 시간 잠깐 갖고 3시 10분에 다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